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또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공통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가장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천하람 변호사. 저는 제일 조용했지만 의외로 이준석 대표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떴다고요? 예. 왜요? 그러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SNS 활동을 오히려 안 하면서 의외의 존재감을 좀 부각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서 존재감이 부각됐다.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이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특히 이제 EXX 저 XX 논란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보통 때 이준석 대표 우리 국민들이 예상하는 바로는 당장 뛰어나와가지고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냐, 대통령 저런 말씀 평소에도 많이 한다, 나한테도 하더라, 이럴 줄 알았는데 역설적으로 굉장히 조용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보수 지지층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는 면이 하나 더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이 가처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 무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전주의 비대위원이 재판장이랑 서울대 동기동창이니까 바꿔달라. 뭐 약간 듣기만 해도 아니 무슨 소리냐, 그건 이준석 대표가 하든지 말든지 할 얘기지 당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저희 대통령실과 저희 당이 무리수를 좀 많이 두는데도 두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좋은 성과를 가져가고 있는 국면 아닌가. 저는 여론에서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최근에 추가 징계 별로 이제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높아지는 것도 그런 한 분위기의 반영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최근에는 좀 침묵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TK 표심을 잡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번에 너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보수 지지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야겠다. 그러니까 유승민의 길을 쉽게 얘기하면 가선 안 되겠다라는 전략적 사고도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사실은 금주에 뜬 인물은 찾기 어려운 국면이에요. 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이용호 의원. 왜냐면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민주당 계열이어 있었고 호남이었고 그렇죠. 대선 의원이었는데 원내대표 선거를 했는데 표차가 별로 안 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 표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40%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거의 추대 분위기였고, 이분은 원내대표도 했었고 일단 PK 출신이죠. 비교가 안 될 정도였는데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어쨌든 본인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제 보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원내에서,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이제 친윤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이게 아무래도 그에 대한 반발심이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용호 의원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반도 없고. 뚜렷하게 떤 거 맞네요. 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반도 없고 어쩌면 정치적으로 생존이 가능한가 정도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그 정도급 이상이 됐죠. 그러니까 떴다고 볼 수 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좀 놀랍다는 반응인가요? 어때요? 그럼요. 다들 굉장히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실제로 이용호 의원을 찍었다라고 사석에서 얘기하는 분들 한 두세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본인들이 찍으면서도 많이 나와봐야 한 25표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양한 것들이 잘 겹쳤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누구를 추대하고 맨날 박수치고 그냥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가지고는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당의 분위기와 또 이용호 의원이 얘기했던, 저는 좀 인상 깊게 들은 거는 그거거든요.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너무 이렇게 하나로 가서 안 된다. 서로 좀 불편한 사돈관계처럼 지내야 된다라고 한 게 꽤 많은 호응을 얻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가봅시다. 천하람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은? 네, 제가 스스로 이런 말을 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이유를 길게 얘기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발언을 하신 내용도 내용이고 그 이후에 수습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큰 악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순서를 한 번씩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해버리니까 다음에 할 게 없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번 아마 뭐 이번 외교 아마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정치 알겠습니다. 이슈를 다 뭐 빨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두 사람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눕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 같은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난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알려지자 많은 국민은 밤사이 해당 욕설 영상을 듣고 또 들으며 기막혀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10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정녕 새끼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외교 참사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데 대해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네, 김은혜 홍보수석의 목소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바이든으로 들려요? 날리면으로 들려요? 저는 처음에는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날리면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들으면은 날리면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언론사에서는 두 개를 다 자막을 띄워주면서 틀어주시던데 바이든으로 자막 깔려 있는 걸 보면서 들으면 또 바이든으로 들리기도 하고 날리면으로 깔려 있는 거 들으면 저는 날리면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번 들으면 조금씩 달라서 제 청각에 좀 문제가 있는 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여러 번 들어보고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다 지금 그 주변 소음 제거한 것도 하고 한 배속으로 들으면 빠른 것 같아서 0.5배속도 들어보고 0.75배속도 들어보는데 KBS에서 아마 그 소음 제거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 들었을 때는 저는 이제 바이든으로 들리더라고요. 마지막에 들었을 때는.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은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이 김은혜 수석이 그 해명이 15시간만 나왔잖아요. 15시간만 나왔는데 결국 생각해낸 게 그거냐라는 생각도 들리고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거 딱 그 방송사에서 보도하기 전에 그 반장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청와대 대통령실 요청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은 외교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 외교적 부담이라는 얘기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한국 국내 얘기만 한다 그러면 외교적 부담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할 때도 경찰이 초동 수사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증거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실도 분명히 바이든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게 뭔가 그 과학적으로 밝혀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 보니까 뭐 녹취록 만드시는 분들, 뭐 음향 전문가 분들도 정확하게 판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 청각이 아니라 그냥 저의 어떤 논리력을 동원해서 생각한다면은 저는 바이든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 안 하는 날리면이었다면은 조금 더 빠른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그런 빠른 반응이 안 나오다. 물론 이게 야당을 욕했다라고 해도 이게 정치적 부담이 되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렸겠습니다만은 좀 빨리 반응을 해줘가지고 최소한 외신에 확산되는 거는 좀 막았었어야 되는데 그런게까지 뜸을 들인 거를 보면은 이거는 뭔가 바이든과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그 자리가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죠. 주최하는 자리고 그 글로벌 펀드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액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이렇게 알리는 그렇죠. 그런 자리에 초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윤 대통령을. 윤 대통령은 거기 이제 초대받아서 한미 정상회담이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못하게 됐으니까 그래도 초대받은 자리 그 현장에 가서 잠깐이라도 만난 것이 오히려 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전후 사정을 보면 거기서 이제
뭐 기념사진 다 찍고 뭐 48초인가 이렇게 뭐 서로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박진희 외교부 장관한테 한 말로 친다면 뭐 어찌 보면 이렇게 거창하게 사람들 다 초대하고 기자들 불러 모아서 글로벌 펀드에 내가 이렇게 대단하게 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찌 보면 폼 잡았는데 그렇죠. 의회에서 제대로 안 되면 뭐 이렇게 했을 개연성이 있어 높은 건 보이죠. 사실, 왜 그렇죠. 그러냐면 높은 건 사실이죠. 말씀이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뭐 60억 달러 얘기하고 또 뭐 다른 나라 낸 만큼 우리가 내겠다, 뭐 의회에서 협조 얻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정상회담하면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나라 정상들처럼 쭉 줄 서 있다가 기다리다가 예. 순서 오니까 한 40몇 초 얘기하고 그냥 인사한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우리 또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언론에는 뭐 한담이라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좀 어찌 보면 그건 회담으로 부르면 안 되죠. 그러면 안 안 되죠. 되죠. 근데 이제 가기 전에는 막 예. 뭐 정상회담 합니다 뭐 실제로 회담 이거 계획이 합니다 잡혀 했는데 있었던 건 그렇게 맞다니까요. 기다리다가 만나서 왔으면 사실은 생각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싹 좋을 리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제가 보기에 바이든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그러니까 봐요. 논리적 개연성으로는 그쪽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제 그걸 인정해버리면 외교적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15시간 고육지책 끝에 국내 문제를 언급한 것처럼 바꾸자. 저도 나름대로 노력의 일환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런 노력이었다면 좀 더 서둘렀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요 외신의 헤드라인으로 이미 걸려 있고 대통령실에 이런 어떻게 보면 다른 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별로 안 걸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타이밍을 놓친 게 일단 기본적으로 아쉽고요. 물론 대통령실의 주장이 논리적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예산을 지출해야 될 때도 예. 뭐 대한민국 국회에 어느 정도의 뭐 동의가 필요하고 이걸 안 해주면은 이걸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은 뭐 대통령이 내 면이 상한다라는 취지로 뭐 이해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근데 그때 상황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 ODA 예산 같은 거를 집행을 할 때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맞아요. 외교부 예산 전체로 한 번에 하는 전체 거니까. 통으로 이걸 네. 승인을 받는 거라서 뭐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저도 바이든이었다라는 논리적 설명이 조금 더 타당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SNS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15시간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에게 뭐 팔릴 것 같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실은 바이든 지칭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팔리게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안 되는데 15시간 고민해서 나온 게 결국 그거였다라는 게 참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뭐 이 외교 라인의 이 어쨌든 대처 수준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빠르게 예. 갔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참모도 참모지만은 이게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이게 너무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빠르게 내가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사과를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맞죠. 바로 카메라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셨었다면은 저는 이 이슈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예. 물론 커졌겠죠. 어느 정도는 커졌겠지만은 이것보다는 더 나은 대응이 됐을 것 같은데 뭐 저도 대응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매끄러웠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입이 걸대잖아요. 뭐 네, F로 그렇죠. 시작하는 네, 네, 그런 네. 욕설을 해서 그게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고 또 못마땅한 기자한테 뭐 당신은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식으로 막 면박을 줬기도 하고 하지만 즉각 바로 뭐 그 기자한테 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직접 한다든지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사과를 하면 이런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죠. 이 얘기가 길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우리 정치가 약간 영화처럼 잘 굴러간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대응책은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욕설 논란이 어찌되면 부적절하게 좀 터졌다. 근데 이거를 미국 의회를 욕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외교적인 문제가 되니까 내가 그럼 차라리 정 안 되면 이게 야당한테다가 내가 이걸 그냥 한 걸로 공을 던지겠다. 근데 이거 미리 내가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걸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를 공식적으로도 얘기하겠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물밑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고 이게 좀 대통령도 빨리 나와가지고 이게 외교적인 문제는 아니고 다만 우리 국내에서 보기에도 야당이 보기에도 이런 건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좀 가면은 그나마 데미지 컨트롤이 될 텐데 좀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봐도 너무 대응이 느린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 완전 빵점인 게요. 그러니까 외국한테는 말씀처럼 이미 다 보도가 나가서 외국 국회의원이라든지 미국 사람한테 욕 다 먹고 다 먹었잖아요. 근데 또 늦게 와서 이제 야당이다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국내에선 다 욕먹고. 그런데 사실은 또 김은혜 수석도 얘기할 때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얘기했으면 되는데 본인도 그 얘기 안 하고.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은 SNS에다가 국회 협조를 바랍니다라고 올리고. 그 말 자체는 이제 야당 협조를 바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야당 보고 이 뭐뭐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SNS는 협조 바란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야당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우리 그냥 매기는 건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과거에 욕할 때 제가 물타기 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도 항상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는 사과하는 법을 모르냐. 뭐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야당일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 조간 신문만 보는 세월이 시대가 아니고 실시간으로 동영상이 뜨고 그 인터넷이 뭐 다 발달해 있는 이런 사회에서 빠르게 그냥 사과를 하면 될 일을 너무 우리가 좀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논란 좀 더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조치들이 아쉽다. 뭐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 사실 그때 왜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 조문 논란부터 시작돼서 해외 순방 중에 계속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이 사실은 더 짚어야 할 건 그 문제 아닌가 싶어요. 외교 라인이 제가 보기에는 미숙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 경험, 외교 경험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교 프로토콜이라든지 그날 뭐 조문이 예를 들어 중요성. 왜냐하면 뭐 지금 그때 뭐 대통령실한테 해명했던 게 다 아니로 드러났잖아요. 나중에 간 사람도 참배했고 심지어 일왕 같은 경우에는 리셉션 갔다가도 참석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참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뭐 다른 사람도 안 갔으니까 우리도 그냥 안 갔다. 근데 알고 봤더니 리셉션 끝나고는 그냥 호텔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일정 짜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에 현장에서라도 우리 리셉션 끝나고 갑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 중요성을 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이번에 뭐 일본과 회담도 그렇죠. 뭐 다 우선 했는데 지금 우리의 그 외교 라인이 뭐 어디서 갑자기 날라온 분들이 아니고 원래 외교부 근무하던 분들이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외교를 지휘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뭐 안보실장이나 뭐 제1차장 뭐 이런 분들이 이게 예를 들면 어제까지 계속 외교를 하던 분들은 아니에요. 보통 어느 정도 공백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외교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누구 만나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또 반대로 더 생각하면 국민들이 누구 만난다고 해서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오거나 뭐 진짜 큰 기대하지 못했던 걸 해야 이게 지지율이 반영되는 국면인데 약간 옛날 스타일로 그냥 대통령이 대통령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면 그걸로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 그 조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도 그런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한 2-3개 뭐 장례식 참석, 조문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2개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너무 받아들이는 국민이나 언론 입장에서는 그게 확정적인 것처럼 사실 생각을 하게 돼요. 타임테이블을 주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뭐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거라도 말을 할 때도 가능하면 우리가 하겠지만 일정상 장례식만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노티스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뭐 인지상정으로 조문을 간다는 얘기는 그 핵심은 참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친한 그 친구 뭐 부모님 상을 간다 쳐도 제일 거기서 핵심은 참배예요. 그리고 상주와 인사 나누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론 뭐 그런 면도 있을 텐데. 또 그런 의미가 아까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뭐 미국 측의 영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몇 시 이전에 도착한 팀은 어떻게 하고 이후에 도착한 팀은 어떻게 하고 하지만 또 그와 다르게 행동한 팀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가기 며칠 전에 하필이면 비행 시간을 2시간 늦췄단 말이죠. 근데
예정대로 갔으면 충분히 가능했던 시간인 거예요. 그럼 왜 늦췄냐 얘기했더니 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가피한 사정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도사의 경우가 나오는 건데 저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러면 왜 그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장례랑 좀 다르잖아요, 문화가. 우리나라는 그냥 영정 사진 보고 하는데 거기는 관을 놓고 아니면 얼굴을 보여주거나 그러니까요. 여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덮어놓고 예. 이렇게 어쨌든 직접 참배하는 거기 때문에 백헌 같은 사람도 13시간씩 줄 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현장에서라도 충분히 바꿔서 저녁이라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현장에서도 안 된다. 아니면 뭐 그냥 뭐 시간 늦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럼 영국에 가는 게 참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이제 공식적인 이제 장례식이 사실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국왕과의 인사하는 자리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도 조의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례식처럼 이게 꼭 그 고인에게 가서 참배한다. 그것만이 조문은 아니겠죠. 실제 우리 영국 대사 주한 영국 대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의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걸 참석하는 것 자체가 조문이다. 그걸 꼭 그렇게까지 축소해서 예. 해석할 필요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아까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제가 이제 그 기존에 외교부 공무원들이 다 있었는데 이런 표현 쓰니까 이제 새로 된 그 수장들 외교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바로 어제까지 외교하던 분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의정과 관련된 프로토콜 정도 일정과 관련된 거는 그건 장관이나 안보실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현지 실무자들이 사실 늘공들이 하는 거죠. 하는 거고 네. 그들의 판단이 존중돼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뭔가 이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대목은 이번 기회에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그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만남 이 부분인데 그거는 저는 야당 쪽이 좀 과도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어찌 보면 사과해야 할 만큼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뉴욕에서 다 예정해 놨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뉴욕에 오질 못하고 워싱턴 DC에 갔다가 오게 돼서 그래서 취소된 거다. 그러면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 측에서 우리한테 미안하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것을 받아냈으면 그 정도면 좀 된다고 보는데 반대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무려 2년 9개월 만인가 그렇게 오래간만에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인지 일본 내 언론에서 전부 다 한국 측이 계속 만나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 이건 좀 문제 아니에요?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게 사실 좀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프레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먼저 발표를 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하는 게 좀 더 신중했었어야 되고 사실 일본과 발표를 하는 타이밍과 방법 어떤 톤으로 발표를 할 건지까지 확정을 해놓고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발표를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또 이걸 성사를 안 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기시다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것 봐라 한국이 먼저 발표할 정도로 저쪽이 더 다급하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프레임을 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발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걸 좀 문제 삼았죠, 일본.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오히려 어긋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안 만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반응까지 그러니까요.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첫 단추가 좀 잘못 깨었던 게 아닌가 안타깝게 그러니까 바로 제가- 그것도 저는 실무진들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정상 외교 같은 경우는 양국이 동시 발표가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조급함이 있는 거죠. 빨리 하고 싶고. 그러니까 성과를 내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국내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와의 싸움 뭐 잘 되는 게 없잖아요. 지지율도 별로 안 나오고. 어쨌든 기시다 총리는 만나야 되겠다.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만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만나면 그 자체가 성과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발표도 먼저 하게 되고 장소도 간대 방문하게 되고 뭐 뭘 했는지 사진도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어찌 보면 둘이 마주 앉은 사진 선 사진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기자들한테도 안 날리고 사실은 기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회사 비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정말 중요한 회담이었으면 거기 최소한 뭐 대표라도 파견해서 사진 한 장 정도 남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회담이 맞는지 저는 뭐 회담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둘이 앉아서 그냥 대화만 하다 왔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회담으로 부르고 일본은 간담이라고 간담이라고. 그냥 앉아서 뭐 차 한잔 마셨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회담이라면 기본적으로 뭐 양국 국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세팅도 안 했다는 보도가 있는 거 보면 너무 매달렸다. 일본과의 그 만남 자체.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조급함이 아마 만들어낸 참사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연쇄 작용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바이든과의 그 회담 일정이 어그러지면서 사실 일본과도 예정했던 시간이 아니라 이게 뭐 미국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느라고 좀 급하게 만남이 성사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아쉬운 거는 물론 있죠. 다만 저희가 역지사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
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어떤 뭐 회담을 하거나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늘 항상 완벽하게 이루어지거나 뭐 늘 바로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과의 만남이라는 게 만남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우들도 있죠. 예. 실제 한일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2년 9개월 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록 약식으로 만났지만은 이게 어떤 정상 간의 대화를 위한 물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만 가지고 당장 너무 이렇게 강하게 과하게 비판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이게 한국과 일본이 뭐 한국이든 일본에서 각 잡고 1대1로 제대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고 예. 뉴욕에 우리가 오는 김에 뭐 얼굴 보자 약간 프로사이드 미팅에 가까운 느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과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의 반응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만나자 해서 만났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빚을 졌다. 우리가 원하는 걸 빨리 해달라. 이거잖아요. 지금 반응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모양새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예. 매달리는 모양새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과연 2년 9개월 만에 만나는 의미가 있느냐. 뭐 정상회담은 아시겠지만 서로 격식과 이걸 차리면서 이렇게 만나야 그다음에 뭐가 진행되는데 예. 그다음 만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도 물론 배경에 있습니다. 네, 기시다도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기시다 총리가 예. 지금 인기가 아주 급전직하인 상태에서 일본 내 보수층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뭐 기존에 보였던 한국에 대한 자세보다 더 갑자기 강경화진 이런 것도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외교 실무 라인에서 냉철하게 따져가지고 냉철하게 행동해야 한다. 바로 그런 면에서 뭐 그냥 뭐 윤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이런 문제를 떠나서 외교 실무 라인에 좀 점검의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전 그 점이 지금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동의하고 이게 사실 외교라는 게 보면요. 당연히 국익도 있지만 각자 그 각국의 리더들이 자기 정치에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이용하죠. 항상 있죠. 근데 그 외교 실무진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상대 정상의 자국 내 정치에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너무 성급해 보이고 조급해 보이는 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봐요. 왜냐하면 유엔 총회에서 다 미국 대통령하고 어떻게든 한번 만나려고 하는 것 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가신 분들도 다 어찌 보면 또 우크라이나 사태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하고 다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예전에도 다 있었고 충분히 예상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대통령은 또 본인 정치적인 걸 얻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그 시간을 잡고 찾아내는 게 결국 외교력이거든요. 힘이죠, 그게. 그렇죠, 힘이고. 근데 지금 보면은 과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한 걸 가지고 국내에서 가기 전에는 뭐 한미 정상회담 하고 뭐 인플레이션 방지법 뭐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우스운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하려고 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미 양국이 확정된 정상회담 일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란 거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대목을 지적한 거는 그걸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틀었으면 미국이 우리한테 뭔가 외교적 프로토콜이라도 사죄 표명 같은 걸 해야죠. 그런 걸 받아내는 게 외교력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표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뭐 우리 그 문제를 얘기했고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발표한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시간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 1분 이내 시간 했다 그러면 미국 측에서 오히려 우리 죄송하니까 이런 거라도 잘 그렇죠. 얘기 들었습니다. 정도라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외교에서 할 일이죠. 근데 이제 미국도 바이든도 당장 11월에 중간 선거 앞두고 있고 지금 바이든도 그 미국 민주당도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지금 인플레 방지법 관련한 얘기를 본인들이 뭔가 양보하기는 쉽지 않은 국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양보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뭔가 했구나 생각할 텐데 그 얘기 자체도 없잖아요. 물론 그럴수록 저희 외교 당국에서 잘해야 되는 것도 맞죠. 가기 전부터 사실 이게 최대 관점이었는데 쟁점이었는데 그 문제 조차 언급도 제대로 한 거 맞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뭐 이런 좀 소모적인 논란보다 이처럼 정말 꼼꼼히 따져서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외교적 실무력에 문제가 없었는지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짚어야 할 게 무엇인지 요걸 제대로 짚고 그거를 바로잡는 것 이게 이번 과정에서 좀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되고 고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그나저나 역대 대통령은 해외만 나갔다 오면 지도가 팍팍 뛰었는데 우리 지금 윤 대통령은 해외만 나갔다 오면 지도가 뚝뚝 떨어져요 이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아무 문제도 없이 뭐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지지율이 조금은 올랐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로 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국내 사정이라는 게 한국에 뭐 선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 내에서도 지금 타이밍에 이 정상회담 추진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찌 됐든 이렇게 악재가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나았겠죠.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지난번에 이제 나토 갔을 때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이제 김건희 여사 때문에였잖아요. 사적 동행이니 뭐 장신군이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큰 뭐 논란이 안 됐으니까. 근데 대통령의 문제는 대통령이 풀어야 돼요. 스스로 말씀처럼 뭐 사과도 하고 아니면 뭐 일본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미국과의 관계 문제 풀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제가 보기엔 앞으로 지지율이 제가 보기에 뭐 지금 20대로 다시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걸 회복할 수 있겠느냐. 국내 문제는 또 국내 지금 뭐 여당 내에 복잡하죠. 외치는 또 외치대로 잘 안 되고 있죠. 참 제가 보기에 아마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발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1시 31분 향해 가고 있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현 씨. 네,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 특히 도심 상황이 걱정입니다. 집회와 행사로 교통 통제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조금 전 1시부터는 삼각지역 부근에서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서울역 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보수 차로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주변 도로 정체가 극심해졌는데요. 한강대로 한강대교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많이 어려워졌고요. 원효